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어제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명이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같은 사법농단 혐의로 전직 또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모두 14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법농단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현직 법관 66명 명단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볼까요? 네, 전현직 법관 10명이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예상대로 기소가 됐고요. 법원행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사였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포함한 10명이 전현직이 기소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전현직 대법관은 과연 기소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됐던 권순일 현 대법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법관이고 지금 선관위장이도 하죠. 네. 네,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가 돼서 기소가 될까 좀 관심이 있었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차한성 이인복 전 법관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 빠졌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한 법관 한 100명 정도 넘게 소환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10명만 기소된 것은 검찰이 기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추가 기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보도를 보면 뭐 8개월간 끌어왔던 그 사법농단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검찰의 의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10명이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으나 기소까지는 갈 것이 아니라서 어떤 징계를 요구한다라는 등의 그 인사들도 법관 66명이나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대법원에 통보를 했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판사들 많아졌어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판사들이 많아졌는데 일단 어떤 방식으로 사법농단에 개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죠. 그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였습니다. 네. 굉장히 무게가 있는 자리죠. 그렇죠. 정은호 게이트 터졌을 때 그때 법관 비리 수사가 계속 검찰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법원에 청구된 영장 청구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밀 유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처가 그때 이제 계속해서 연루된 법관들을 검찰이 수사하려 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종원 전 법원행처 차장이 연루된 판사 7명 가족 명단을 그 성판사한테 넘기면서 계좌 추적 영장 발부를 엄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장 웬만하면 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민걸 전 법원행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경우에는 통진당 사건에 연루됐다.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그때 통진당 전직 국회의원들이 내가 왜 국회의원 잘린지 모르겠다면서 행정소송 뭐 진행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개입을 해서 법원행처에 어떤 도움을 줬다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 상대적인 뭐 진보적인 법관 모임이라고 하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활동들을 뭐 직접적으로 방해를 했다면서요? 네, 그런 지금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데요. 이태종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경우에는 수사 기밀을 법원행처에 보관 혐의가 적용됐고 배당 조작 혐의가 적용된 판사도 있습니다. 이게 판사들이 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쭉 읽어드린 얘기들이.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을 청탁했다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예전에 임종원 전 법원행처 차장 공소장이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뭐 더불어민주당 누구누구,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연루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이름들이 계속 거론이 됐어요. 네, 그때 재판거래 의혹이 좀 국회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명단이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쭉 들어갔었죠. 이민걸 전 법원행처 실장이 지난 2016년에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받았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선숙, 김순희 의원이
김수민 의원 여기에 네. 해당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당시 국민의당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소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 판사가 이민걸 판사가 보석 허가 유무라든가 그리고 담당 재판부가 유무죄를 어떻게 내릴지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그러니까 보고 판결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예.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뭐 여기서도 이 사람의 공소장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뭐 이동수 의원, 서영교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예. 전병현 전 의원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계속 등장하죠. 네. 홍일표 의원도 있고 이군현 전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때 노철래 전 의원도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또 이름이 거론돼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게,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뭔가를 네.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면 당시에 법사위에 있었던 사람들 빤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게 지금 현직 판사들,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들도 지금 징계 대상 중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판사들은 재판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걸 두고도 지금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때 특히 그 얘기가 많았죠. 네. 어쨌든 10명만 지금 추가 기소했는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66명 그러니까 현직 법관들인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검찰이 네. 그 명단을 비의사실하고 증거자료랑 함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로 넘겼습니다. 근데 현직 법관이 지금 3,00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2,900명 정도인데 이게 66명이면 이 규모를 봤을 때 적지 않은 비중이에요. 한 2%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판사들은 그럼 도대체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사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검찰이 생각보다 징계 대상자를 좀 많이 분류한 거로 좀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판사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참담하다 이런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감사관실이 지금 66명 비의사실을 좀 받은 건데 검찰로부터, 그래서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징계 청구 여부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판사 2,900여 명 중에 66명, 뭐 그 정도면 없어도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66명의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 때문에 어떤 인생에 영향을 받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재판받는 사람 중에 뭐 100의 2%, 그럼 그렇습니다. 큰 비중이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이 표현 참 많이 쓰는데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인데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받겠다 이러면서 보석을 신청했죠. 네, 보석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됐건 기각은 됐습니다. 네,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굉장히 작심한 듯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을요.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공소장 만들어낸다 이러면서 그때 보석 청구서를 200자 원고지 81장 분량으로 네. 내기도 했습니다. 거의 A4 10장이 넘는 분량인데요. 이때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청구서는 A4 14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배가 넘는 양을 낸 거죠. 네, 양 전 대법원장은 당분간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이 검찰의 의견에 이제 귀를 기울인 거죠.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 뭐 공범하고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첫 재판은 25일에 열립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번 달 25일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문종현님이 기소된 판사들에게 묻고 싶네요. 양심이란 무엇인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우리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 양심이란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사법농단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사실상 한유총이 백기를 들었지만 교육당국은 예고한 대로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몰입함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들은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유총 이야기 좀 해보죠. 한유총이 개원 연기, 개원하지 않겠다. 뭐 심지어 폐원 투쟁까지 하겠다. 아주 강경하게 나오다가 단 하루 만에 백기 투항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약 연기 모두 철회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만 서울시 교육감 조희현 교육감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네, 한유청이 굽혔지만 약속은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취소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 말이 공공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면서 법인 설립 목적과 맞지 않고 학부모, 유아 공익 침해 행위로 판단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법 제38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 허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정부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가 되면요, 자녀 재산은 한유총 장관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 서비스를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왜 그대들의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결정이 되려면 뭐 과정이나 절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뭐 설립 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청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구제 절차 통지가 있고 뭐 해산 등기 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설립이 취소가 되면 법인 자격을 잃기 때문에 친목 단체 수준의 어떤 모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치원 원장들이 다수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지위, 그러니까 상징성 이런 것들을 잃게 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사태가 이렇게 돼서 한유총이 지금 소위 말해서 좀 찌그러졌는데 그런데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은 시민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한유총을 검찰이 고발을 했습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이 정치하는 엄마들이 드디어 이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해서 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유총하고 소속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한 건데 공정거래법 위반 그리고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을 찾은 겁니다. 기자회견문에 보니까 참 인상적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최소 2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 보호받을 권리 침해당했다. 네. 그리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가 준법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허위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법 질서를 조롱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서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한유총 관련된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볼 텐데 북한 이야기 좀 해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 매체들이 아주 뭐 열렬하게 또 보도를 하더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과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노동신문 일면을 좀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도 대대적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호적인 어떤 기사들을 묶어서 보도자료를 좀 내기도 하더라고요.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미국 우선주의가 관철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도자료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였나요? 그 미국 내 보수 단체 어떤 스피치장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면서 성조기를 이렇게 포옹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가 그런 건가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그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은 뉴욕 타임즈도 그래도 트럼프 편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트럼프가 승리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사실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좀 가장 주목됐던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영변 플러스 알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보고한 내용인데 네. 이 내용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 2차 북미 회담 결렬의 원인으로 북한의 추가 핵시설 얘기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영변에 있는 그 원자로 가동, 재처리 시설 다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단됐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지난해 5월에 폐기된 이후로 특이 동향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저번에 그 미국이 추가 핵시설 지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앙일보가 북한의 분강 지역이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 이제 직접 밝히기로는 분강 지구는 영변을 포함한 지역으로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강 지구는 영변을 포함하는 더 큰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가 분강 지역이고 뭐 성남이 영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분강지구가 새로 발견된 영변의 추가 핵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럼 추가 핵시설이 어디냐 이렇게 네.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렬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미국은 포괄적인 비핵화 이행에 주력했는데 북한은 순차적 이행에 중점을 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형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서둘러서 논의할 일은 아니다. 뭐 이런 네.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 2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후속 조치, 후속 협상을 위해서 빨리 좀 평양에 협상팀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했어요. 네, 2차 회담이 좀 안 됐지만 그래도 북미 관계에 약간 훈풍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조속히 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반응이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북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항공사가 더 생기는군요. 그 뭐 우리 흔히 LCC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죠. 정부가 세 개의 항공사에 대해서 항공 운송 명원을 승인했다라는 네.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은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회사가 많아지는 거죠. 예, 플라이 강원, 에어로케이 항공, 그다음에 에어 프레미마 미아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름이 다 어렵네요. 예,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강원도에 많이 이제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겠다는 걸 내세워서 이번에 승인됐고요. 네. 에어로케이 항공은 더 싸게 하겠다. 음흠. 이걸 내세워서 이번에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 프레미아는 중장거리, 그러니까 미주와 같은 그 노선 위주로 틈새 수요 시장 개척하겠다. 이게 주요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이제 9곳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경쟁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촉진되니까 항공시장 혁신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기존 항공사에서는 좀 반갑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인력 빼가기 승무원이나 또 기장들 네. 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네.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죠. 우리가 흔히 저가 항공사 하는데 틀린 표현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LCC가 로우 코스트 크래프트라고 해서 저비용 항공사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 정도 하나 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네. 자,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